연준의 긴축 우려 속 미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 인식에 양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며 3.7원 내린 1346.7원에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가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 소식에 4% 이상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DLENC는 3,310억 원 규모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사우디 전력청과 변압기 및 리액터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W게임즈는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미래컴퍼니는 LG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과 174억 4,762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여진이 지속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강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연기금 중심의 현물 순매수세로 반등을 지지했습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하락했고 미국 시간의 선물도 상승 전환하며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9% 상승한 2,450선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2% 상승하며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반대의 수급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1,400억 넘게 담은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순매수에 나서며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진 분위기인데요. 시총 10위권 내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냈고 특히 그동안 쉬어갔던 자동차주가 강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모두 3% 넘는 강세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한 달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현대차를 꾸준히 매집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위아를 보겠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보완 대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감을 시장은 먼저 반영했습니다. 특히 부품주들이 오늘 탄력적으로 반응했는데요. 현대위아가 오늘 8% 넘는 급등이 나왔고 화신, SL 같은 종목도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셀과 소재 쪽에도 훈풍이 불었었죠.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혼다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5년 말부터 파우치 배터리 셀과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상승폭 다소 반납하며 1.3% 오른 46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여행주가 오늘 강세였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입국 전 PCR 검사 폐지가 유력해지며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등 여행주가 강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하나투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며 오늘 10% 상승으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캠트로스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바냐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핵심 소재인 이온 전달막 제조용 고분자 상용화 연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20%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 둔화되며 오늘 14% 상승 유지하면서 11,4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시장 정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코스닥은 또 단숨에 800선 근처까지 올라와줬죠. 이번 주 상승세 이어가길 바라면서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했던 쪽부터 볼까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 정부 대표단이 미국 방문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기아와 현대차가 3%대, 현대위아는 무려 8% 급등하는 등 자동차주들이 강하게 올라준 가운데 코덱스 자동차도 3.4%의 양봉 그려냈습니다. 다음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원유 가격 상품도 올랐고요. 코덱스 반도체도 2%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3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반도체 산업에 올해 예산보다 55%가 늘어난 1조 13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DB하이텍이 6%, 심텍이 2% 오르면서 이 상품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오늘 전기전자나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기존에 강했던 태조 이방원 테마는 대체로 쉬어갔습니다. 원자력의 두산에너빌리티가 2% 빠졌고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파란불 켜낸 가운데 타이거 200 중공업도 3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덱스 운송도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PCR 검사 해제 가능성에 여행 관련주도 오늘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먼저 움직였던 진에어나 제주항공 등 LCC들은 좀 쉬어갔는데요. 그리고 또 벌크선 운임지수가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HMM을 포함한 해운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품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5위 종목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한진칼, 삼성 SDI, 기아가 꼽히는데요. 현대차 체크해보시면 어제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러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채 8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아도 함께 묶어서 사고 있습니다. 다음 한진칼 체크해보시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5호 주주로 알려진 LX그룹이 반도그룹으로부터 지분을 대량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슈가 소멸됐는데요.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8%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10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LG전자와 LNF, LG이노텍,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LG이노텍 체크해보겠습니다. 곧 나올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강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체크해보시면 중단기 양호한 영업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100만 원을 훌쩍 넘게 보는 증권사가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7거래 연속 팔면서 현재 83만 6천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 어떤 변수들이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지 다각도로 진단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하고 국내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요소는 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좀 이어오고 있었는데 재차 하락장에 들어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는 분명히 물가와 연준이 된 상황이고요.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7월 달과 8월 달 두 달에 걸쳐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뭐였는지 생각하면은 결국 연준이 점점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긴축 강도를 낮춰가고 그리고 어쩌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거에 따라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연준이 강하게 제시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를 가더라도 물가가 확연하게 잡히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준은 강력한 긴축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 8월 달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특히나 연준이 계속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보다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고용과 물가, 특히 물가 지표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되는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점점 반등을 다시 할 수 있느냐를 타진하는 거는 결국 물가에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 8월에 랠리의 동력이 이제 물가 상승이 피크아웃을 보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조로 좀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그 부분이 아니라 긴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고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페드가 지표들을 먼저 보고 그 뒤에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 지표 결과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가 된다면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미국의 8월 물가 지표는 한 30만 명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여전히 지난달과 마찬가지 3.5%를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고용은 상당히 강한 수준이에요. 지금 연준이 내년도 말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업률 수준이 3.9% 정도입니다. 이게 경기가 둔화된다는 연준의 가정 하에서 나온 목표치인데요. 그 정도가 도달되려고 하면은 앞으로 월 평균 고용 수는 한 4만 명 정도 수준이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만 명이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의 고용 지표는 센 상황이고 이게 후퇴함에 따라서 연준이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감을 가지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이것보다 약간 좀 하회하는 정도 수준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이 눈을 깜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지금은 비농업 신규 고용이 30만 명인데 페드의 말에 의하자면 이제 4만 명만 유지가 되더라도 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라는 이제 말이 등장을 했는데 경기 침체를 그야말로 이제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말투였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우리의 경기 사이클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지금 그 페드워치에서 금리 선물의 레벨을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전망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는 9월 달에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하고 11월 달에는 50bp, 빅 스텝을 한번, 그리고 12월 달에 25bp. 그래서 연간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총 1.5%포인트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금리가 2.5%이기 때문에 1.5%포인트를 더 올리게 되면은 4%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년도를 보면은 내년 뭐 하반기가 진행될 때까지 이 4%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게 지금 채권 시장의 전망치인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금리 상승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처음 금리를 인상한 시점부터 점점 커져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더 커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처음으로 올린 금리가 제일 크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올해 9월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실물 경제 영향이 최대치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첫 금리 인상조차도요. 그렇다면 이게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더 진행을 한 게 정말로 가장 큰 충격을 미치는 시점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말 정도쯤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때까지는 경기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는 방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주가가 우려감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실물 경기가 아직은 반영을 하지 않았고 9월부터 그 반응이 이제 가시화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경기 둔화를 그래도 이제 국내 기업의 이익 하향 조정을 예상을 하면서 좀 반영을 하고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 미래를 당겨와서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이익의 추가 하향 조정도 저희가 좀 열어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에 따라가는 게 기업 이익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데이터로 쭉 추적을 해보면요. 제일 잘 들어맞는 게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교역량이랑 연관이 되고 당연히 글로벌 교역량은 경기랑 연관이 되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말쯤이 경제가 제일 큰 충격을 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글로벌 교역량과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제일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는 게 그 시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이 정말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올라갈 준비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도 상반기 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야말로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지금 겨울을 조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랠리 구간에서 시장의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강세를 보이는 또 주식들이 있었는데 일명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근데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미래 성장성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는데 혹시 이들 섹터 이익 사이클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이익 사이클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장성이 도드라지고 뭐 장기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는 주식들이고요. 특히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식들이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된 시점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환경에 대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인플레 감축안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이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플레 감축안이라는 거는 향후 10년간에 걸쳐서의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고 이익이 성장하는 사이클은 굉장히 호흡이 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분야들이 정말로 경기를 안 타고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는 구간에서도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기에 한국에서는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를 사는 것들이 더 적합한 종류의 증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주식들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식들의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한 지도 벌써 시간이 몇 주가 지났잖아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꾸준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급등 부담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주식들은 장기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올랐다는 이유가 팔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뒤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야 되는 분들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크게 성과를 가르는 게 산 직후에 오르냐 떨어지냐예요. 산 직후에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들고 가는 힘, 버틸 수 있는 투자자들의 힘을 만들어 주는데 산 주식이 바로 떨어지면은 이게 다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이 상승분을 다 먹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원금 회복했을 때 바로 팔게 만들고 이런 식의 작용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기 테마 주식을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을 때 사면은 이건 분명히 길게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인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빠지면은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상승분을 충분히 못 누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을 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시점에서 성급하게 뒤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차례 정도 출렁거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지면은 초기에 먹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시점에 돼서 진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급등을 할 때 따라 들어가면은 하락을 한 그 계절을 보면서 고통의 시간이 길다가 원금이 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좀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이 시장을 감안을 했을 때 좀 출렁일 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때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태조 이방원에서 수익을 얻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7월 이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 매수한 기록을 보면 5조 원 이상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글로벌 경기 개선 국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던 기억으로 이번에도 이제 스마트머니의 경기 베팅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환율도 오르고 지금 이제 페드의 기조도 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의 자금 성격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7월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한 5조 원 이상의 한국 주식을 순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순매수하는 거는 보통 경기가 좋아질 때니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건 오히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대한 선제적 베팅이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계속해서 유효하냐라고 하면은 2019년 이후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베팅, 외국인들의 베팅이 한국 주식을 형태로 이루어지는 패턴들이 좀 깨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한국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의 고점은 2019년이었고 이 이후에는 꾸준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왔던 이후에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한번 바짝 겪었는데 이 시기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샀냐라고 하면 사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한국 주식 중에서 질적으로 어떤 주식에 대한 선호들이 높아졌는지를 지금 돌이켜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 중에서 제일 선호받는 주식들을 보시면은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이런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 주식이 글로벌 중후장대 산업들에 많이 포진을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두면은 경기가 좋을 때 큰 성과를 내는 이런 베팅이 아주 손쉬운 주식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점 오면서 지금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의 비중은 한국 증시 내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특히나 선호되는 주식들이 점점 성장주들이 그런 자리들을 많이 채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7, 8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 종목들을 쭉 나눠서 보면은 제1위 순매수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시총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는 결국 지금 한국 주식을 사는 외국인들은 이게 글로벌 경기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베팅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주식이고 이런 그린 대전환과 관련되는 주식인데 한국에서 싸진 주식이 있더라라는 것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경기 베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 정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주식들이 싸졌을 때 그걸 사는 관점이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패턴, 이런 관심사를 따라가야 되는 게 현 상황에서는 좀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외국인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였으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매수가 몰렸을 텐데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렇게 좀 테마적인 매매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매수 자금 성격이 롱 베팅보다는 숏 커버링 영향이 강하다는 말씀인데 상승하고 있는 환율이 더욱더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까지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 도가 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연속성 없는 테마성 매매를 조금 지속할 거다라고 보실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매를
환율, 방금 말씀하신 환율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요. 보통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 가까워질수록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1,200원에 가까워질수록 한국 주식을 사는 패턴을 보통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원달러 환율이 평균적인 수준에 수렴한다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사둔 외국인은 평균에 수렴했을 때는 환차익을 얻게 되고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사놨던 외국인은 평균에 수렴하면서 환차손을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좀 패턴이 깨진 상황이에요. 왜 깨졌냐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1,350원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갔던 수준들은 2008년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97년 IMF라던가 이런 과거의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됐던 시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임계치 이전까지의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건 외국인들한테 환차익을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은 일정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러한 리스크 오프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리스크 오프의 정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 취약한 고금리 환경에서 취약해지는 지역들, 기업들 이런 곳들에서 균열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죠. 물론 저희는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들이 이런 고금리 때문에 취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신흥국 자산 대신에 달러를 선호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담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러면 언제쯤 되면 추세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파생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오프 상황이 끝나가는 것들. 그러면 어쩌면 신흥국 중에서 일부 국가들이 파산을 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고 그럼 이런 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중 유동성이 풀리고 이런 리스크 온 상황이 재차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는 단계를 지나가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간이나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가 외국인들이 다시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강달러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니까 신흥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고 신흥국에서 디폴트 선언으로 유동성으로 자금이 조금 다시 부양을 받거나 아니면 글로벌 침체 이후로 턴어라운드가 확실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9월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제 지수 하방을 우리가 좀 더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하방을 조금 예상을 해야 할지 현 시점에서 상승과 하락 요인의 기울기를 조금 점검을 해주실까요? 코스피 지수 밴드에 대한 저희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7월 초의 전저점 그럼 한 2,250포인트쯤이 되겠죠. 그리고 8월 달의 고점, 8월 중순의 고점이 한 2,55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 사이 정도에서 주식시장은 움직임을 거듭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 형성됐던 고점과 저점의 밴드를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하에서는 위냐 아래냐라는 방향성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아래쪽 방향성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요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면서 지금 잭슨홀에서 나왔던 것보다 연준의 스탠스가 빠르게 바뀌는 것들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일 텐데 당면한 지금 9월 달에 발표될 8월 물가지표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낮아지긴 하겠지만 연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진다는 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왜냐하면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여전히 2%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하락 요인들을 생각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연준이 강한 긴축 스탠스를 보이고 특히나 9월에는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데 9월 정도부터는 3월 달에 올린 금리의 실물 경제 효과가 제일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 그러면은 기업 실적의 전망 하향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속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위냐 아래냐라는 방향으로 보면 조금 더 아래쪽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7월 초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엄청나게 불확실했던 상황들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그리고 물가 지표가 안정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6월, 7월이 끝이 아니고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시점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의 매크로 전망이 더 심하게 어두워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전저점 정도를 코스피 하단 타깃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우리를 좀 압박을 했지만 지금은 좀 어두운 이런 악재들이 이미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대비책을 세워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신중하게 어떻게 좀 포트 전략을 저희가 좀 짜볼까요? 아까 유망 업종에 대해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경기에 베팅해서 경기가 나쁠 때 샀다가 경기가 좋아졌을 때 팔아야 되는 경기 민감주가 있고요. 그 이외에 구조적으로 커져가는 분야에 대해서 성장성을 탑재하고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성장주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스위칭을 해가는 것들이 한국 주식에서의 제일 메인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런 구조적 성장주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사이드로 조금 보자면은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특히 뭐 통신이라던가 아니면 유통, 특히 편의점 이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형 제약회사라던가 이런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 없는 품목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조적 성장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나왔던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와 과학법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미국이 중장기 성장성을 탑재해 준 주식들 그러면은 2차 전지라던가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이거는 좀 그런 법안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공연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한국에서 K 콘텐츠의 위상들이 글로벌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주식들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굵은 그 기둥을 좀 보자면 미국의 정책 방향과 궤를 함께할 수 있는 그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 뭐 편의점이나 대형 제약사, 통신 그리고 K 콘텐츠까지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뭐 시장 대비해서는 다들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 주목해야 할 변수 그리고 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콕톡 오늘은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셀트리온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금융주 진단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세계 접권이 유럽 학회에서
후속 바이오시밀러 2종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주요 이슈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램시마 SC는 셀트리온 그룹 성장 기반의 핵심인데요. 현재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건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굉장히 편하게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슐린 주사를 직접 집에서 환자들이 투여를 주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은 앞으로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체 개발 차세대 핵심 전략 제품이에요. 이게 인플릭시막 피아 주사 제형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그룹 내에서 모든 약품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편의성을 높였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시장 론칭한 지 2년 만에 올해 1분기 점유율이 9.1% 달성하면서 안착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처방하는 현지 의료진도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의 주요 매체 쪽에서는 환자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임 체인저로 소개를 해줬어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점유율이 급속도로 지금도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지만 이게 10%, 20% 넘길 수 있는 기반들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램시마 SC 말고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점유율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룩시마도 26.5%로 오리지널 점유율을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좋은 제품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의료진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속 바이오시밀러 2종도 곧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군이고 관련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임상 3상 발표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예정에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CTP43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예요. 얀센에서 개발한 약품인데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쪽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작년 매출을 보게 되면은 한 해 동안 12조 1,700억이 판매가 됐어요. 뭐 거의 블록버스터급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베그젤마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전이성 직결 장암이라는 그런 병들과 비소세포 폐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쪽들의 적응이 가능한 그런 약들로 알려져 있고요. 유럽 판매 허가를 이미 획득을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지금 셀트리온 할 거는 임상 3상의 후속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미 판매 허가는 획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슈의 아바스틴 항암제 이거는 작년에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8조 5,400억에 역시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또 안착을 하면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을 빼앗아 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매출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스텔라라 등 미국향 바이오시밀러 고마진 제품들의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향 제품들의 매출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까요? 네, 일단은 매출 본격 반영은 아무래도 24년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 FDA 쪽에서 스텔라라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 승인이 있었어요. 소아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명을 하면서 승인을 확대를 해준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건 향후에 어떤 셀트리온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또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에는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CTP43 이런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판매 허가를 획득했거나 효능을 입증한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학회 발표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고요. 본격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의 반영이 재무제표로 들어오기까지는 아마 24년 1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향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2024년부터 반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미 승인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익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이 램시마 SC 점유율 상승이었는데 램시마 SC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 또 유럽과 미국향 신제품까지 더해진다면 한 단계 레벨업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보실까요? 네,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만 해도 셀트리온이 매출이 한 해에 1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바로 1조를 넘겼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1조 8,500억으로 매출액이 점프를 합니다. 그게 작년에는 또 1조 9천억을 넘겼고요. 당연히 올해에는 2조를 훌쩍 넘겨서 2조 3천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의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재무제표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24년 한 해에 매출이 3조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1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진단키트 때문에 떨어졌었던 영업이익률 바닥을 찍고 점차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35에서 36% 연간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굉장히 분기별로 7,500억 이상의 매출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의 전통 강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이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고 미국이라던가 이런 선진국 쪽에서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수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와 밸류의 가치 업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21만 원대까지 상승한 후 다시 탄력이 약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현 가격대에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21만 원대가 이제 저항대가 조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구간 상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한번 차익 실현을 보유자분들은 했었어야 되는 자리고요. 다만 가격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릴 때에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예전처럼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향후에 실적을 낙관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또 들어오면서 같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 키워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1선에서 지지받고 이틀째 양봉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가 부근도 저는 매수가 괜찮다라고 보고요. 혹시나 시장이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악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121선 부근까지 열어두시고 한 17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 폴더블폰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폰이 흥행하면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완전 가동 체제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폴더블폰 시장 성장세와 관련 부품 업체들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신작 폴더블폰이 사전 판매에 이어서 본격 출시가 됐습니다. 폴더블폰 대중화의 속도가 붙는 분위기인데 일단 이 시장 성장세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포 시리즈가 전작을 좀 뛰어넘는 인기 97만 대가 사전 판매를 됐다라고 집계가 좀 됐습니다. 전작 3 시리즈는 95만 대였어요. 그래서 더 많이 팔리긴 했지만 제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더 낮아진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향들은 9월에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는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가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7억 대가 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심리도 작용이 되면서 100만 대를 못 넘긴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폴더블 쪽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작년에 연간 출하량이 800만 대 달했고요. 글로벌 900만 대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이제 한 시장 규모 자체가 1,600만 대로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3%가 증가된 수치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90%에서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한 80%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 조사기관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글로벌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폴더블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이러한 판매 추이에 맞춰서 갤럭시 시리즈 이상의 프리미엄급 폰에 대해서 그런 비중들을 폴더블로 50% 이상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폴더블 폰은 굉장히 강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된다라는 부분들에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판매 대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 중 하나인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100%를 기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부품 업체들도 많을 텐데 주요 부품과 관련 업체들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주요하게 파인테크닉스가 있어요. 독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내장 쪽의 디스플레이를 접는 힌지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침 또 인적 분할 공시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지금 올라서는 추세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보유자들의 영역이 돼버렸고요. 외장인지 쪽에는 KH바텍이 가장 유명한 종목이죠. 그런데 에스코넥이라는 업체와 약간 이원화가 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아이폰 14과 같이 출시 일정이 겹치면서 대부분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좋지 못했어요. 오히려 BH라던가 LG노텍 이런 쪽이 조금 더 아이폰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덕산네우룩스도 OLED 소재 관련해서 블랙 PDL이라고 화면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소재들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전자파의 차폐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동안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120 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급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베트남 공장 가동률 100%를 하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주가 상승 탄력은 있겠지만 아이폰 14과의 경쟁을 보았을 때 향후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팔릴지 그리고 전 세계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전부 다 판매가 가능해질 때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폴더블에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등은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의 향후 대응 전략과 최선호주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폴더블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 플립은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동결이 됐어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원자재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동결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전작에 비해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벤더사들을 향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부품 가격 이번에도 조금 인하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조금 딜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차세대 소재 이용한 특수 PCB 분야예요. 그리고 폴더블 쪽에는 카메라용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PCB뿐만 아니라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 LED PCB 이런 쪽까지도 사업 부문이 확대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판 쪽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어느 하나에만 걸려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잘 될 수 있는 시기에 좀 지켜가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동결 같은 부분이 부품 벤더들에게 이익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짚어주셨고 또 관심 기업으로서는 뉴프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인 금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저평가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주의 배당 수익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장세에서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를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부진했던 금융주가 금리 인상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순이자 마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 이 순이자 마진이 어느 정도 개선세를 보이게 될까요? 글쎄요. 올해 일단 은행이 연간 순이익이 한 16%가량 증가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집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평균 8bp 정도의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입니다.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될수록 벌어지면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4대 금융지주의 경우 올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최대 실적을 맞아요. 냈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 침체를 대비한 대손 충당금 부담이 커지고 또 배당이 감소할 거란 우려에 주가는 오히려 부진했는데요. 펀더멘탈 대비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는 분석도 있던데 현재 주가 수준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보통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주, 은행주라던가 보험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누르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시장을 덮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지수에 연동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지난 6월 이후로 보게 되면은 DSR이라고 합니다. 총부채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예대 금리 차를 비교해서 공시하도록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6월 이후로 은행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대 마진의 축소 압력도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이제 이자 장사만 한다라는 그 평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의 개선폭이 지금은 좋지만 결국에는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은행주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SR 규제 강화 그리고 금리차 공시 의무 같은 게 리스크로 작용해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셀트리온과 폴더블폰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진단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